안녕하세요. 태기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학계의 현모양처 아들을 셋이나 키우고 계시는 정현정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정현정 박사님 아들 셋, 그쵸? 네. 리훈이, 동현이, 재민이. 네. 8살, 4살, 2살. 네. 네. 지금 하나도 키우기 힘든데. 둘도 키우기 힘든데 저는 딸 둘. 네. 아들을 셋이나 키우고 있는, 어떻게 막내는 좀 딸일 거라고 기대하고 나셨는데. 그렇죠. 그렇구나. 그럼 재민이가 삐집니다. 그쵸? 네. 정현정 박사님은 주자 예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네. 그리고 또 그 부부는 성균관대학교 그 유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 퇴계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주자학, 아빠가 퇴계학을 전공한 어마어마한 지금 가정에서 지금 아들 셋이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네네. 그래서 아이를 키우시면서 육아를 하시면서 그 빈 시간에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고 정말 철인 엄마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존경하제 맞이않는 우리 정현정 박사님을 저희가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어떻게 그 엄마가 주작을 하시고 아빠가 퇴계학을 하시면 그 육아하는데 어떻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육아가 좀 어떻게 해야지 조금 생생한 언어로 어떻게 하는 게 좀 나을지 조금 뭔가 좀 원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선생님? 육아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예.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손이 가고, 또 아이들은 많은 거를 필요로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충족시켜 줄수록 또 더 잘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책임이다, 아빠의 책임이다, 이거를 넘어서서 가족 모두가 뛰어들어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 일 같아요. 이제 보통 보면은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내가 결정한 일,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할 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혼자의 짐으로 짊어지고 가려는 이제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네 자식은 네가 책임져라, 뭐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는 일단 양육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지게 하는 생각이라고 그렇게 보고요. 이게 결국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고 또 살고 또 그 다음 단계를 또 기약하고자 하는 그런 일일 텐데,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다 보면은 그 다음의 삶을 우리가 기약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떤 책임의 문제로 또 선택의 문제로 이렇게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몇 대의 삶을 내다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맞아. 아이 새 키우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가장 적은 저출산 국가이기도 한데, 그거는 공동체의 어떤 문제이지 개인의 문제로 넘겼을 때는 이걸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개인의 문제로 개인이 해결할 수 없어요. 맞아요. 예, 부부는 이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양가 어르신들과,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와, 또 친구들. 그래서 적극 육아에 좀 동참을 해주고, 사랑하고 서로 맞아요. 예뻐하고 그래야 됩니다. 네네네. 이 정말 그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생생한 또 어머니의 말씀이셨습니다. 특히 이제 선생님께서는 예학을 전공하셨는데, 유교 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적인 이 지형이 철학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니까 실은 예학이 이렇게 어떻게 그 평가받기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 주자의 예학, 어떻게 좀 말해줄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말씀대로 육아가 어떤 근대적 분과학문 체계 안에서 그 위치가 제가 보기엔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철학 안에도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종교 그렇다고 종교라고 표현하기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서양에서 정의하는 종교는 교주, 신도, 교당, 교리,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학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서구의 시선에서 종교라고 말하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시선에서 말하면
그런 어떤 그 경건한 어떤 질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특히 예학 같은 경우에 위상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게 철학이냐, 이것은 종교냐, 뭐 이런 그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그래서 하나의 그 유학 안에서의 특수 분야로 이렇게. 선생님 개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그 유학에서 예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빼놓고 가게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니 유교의 자연관이라는 게 천지부모사상이지 않습니까?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그다음에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동포로 여기는. 네네네. 그 어마어마한 종교성이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하늘을 아버지로 삼고 또 땅을 어머니로 삼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 선생님 종교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문학적인 아이디어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요, 하늘이 이제 저 위에서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덮어주고 땅이 우리를 딱 든든하게 실어준다. 그 하는 그런 생각은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인간으로서 이 세계를 딱 바라봤을 때 가질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땅에 한 번도 발붙인 적이 없고 저 우주의 끝에 가 있는 것 같은 위치에 나를 딱 존재를 시키고 이 삶의 세계를 그 멀리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질 때 그걸 철학이라고 보통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육아는 전혀 그런 관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육아는 지극히 이 땅에 발붙인 인간의 그 눈으로 바라보는 어떤 세계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해내는 어떤 가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선생님께서는 종교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저는 그거를 인문학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육아라는 것이 이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약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제 춘추 전국시대라는 그런 뭐 혼란기 시대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그냥 그야말로 이제 세상이 혼란하고 삶은 위기에 처해 있었던 그런 시대죠. 그러면 이제 그때 사람들은 이제 어떡하지? 이런 그 고민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육아라는 그 이제 학파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놓여 있는 이 현실적인 조건과 상황들, 예를 들어 가족 관계라든지 나의 생업, 혹은 뭐 나의 사회적 관계와 지위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거기에 발목 잡힌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를 이제 고민하는 것이다.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선량한 삶을 이어오기 위한 어떠한 그 체계고 예약이고 그래서 얘가 나오고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제 우리는 그냥 서로 잘 보살피고 돌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답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우리의 역사는 강자가 이끌어온 것도 아니고 단순히 우연도 아니고 너무 힘든데 겨우겨우 이어져 온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선량하고 평범한 그 수많은 삶이 이어져 온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역사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육아의 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해하듯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그 얻고자 하는 그 의식이라든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든지 어떤 지배와 통치를 위한 도구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선량한 삶 그리고 서로 그 돌보고 가꾸고 길러가는 삶의 구체적인 양식이다. 그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육아에 대한 굉장히 그 중요한 키워드가 나눔과 돌봄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 굉장히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고 근데 그 제사 지낼 때라든지 그 예를 들어서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고인이 쓴 물건에도 혼이 깃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깃든 척 하는 게 아니라 임재해 있다고 뭐 하는 척하기 아니라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혼이 있다고. 그리고 이 돌아가신 분의 기억과 생각과 그런 마음에
조각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그쵸, 예, 그쵸, 그리고 그쵸. 그것을 잘 모으고자 해요. 예. 그게 바로 이제 뭐 신주라든지 맞아요. 하는 것의 존재는 그냥 그런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삶의 그 조각조각들이 이렇게 흩어져가지고 방황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네, 그 제가 한국휴문화진흥원 연구원으로 있을 당시 이제 번역한 문서 중에 어떤 문서가 있었냐면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성이 막 뛰어 들어가서 시아버지 신주를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막 뛰어 들어가서 남편 신주를 가지고 나와요. 그다음에 세 번째 뛰어 들어가가지고 자기 산 아들을 데리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분들이 온전히 삶 속에서 그 신주가 정말로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고 행동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을 줄 알면서도 어떻게 신주를 저기다 태우고 내가 살 수 있냐 그러면서 뛰어 들어가는 여성에 대한 기록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 신주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 그 방식으로 이렇게 삶의 공간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이렇게 던져버릴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니죠. 살아있는 분을 그냥 던져버릴 수 없듯이. 그러니까.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세계관이었던 거죠. 그분들이 완전히 사는 다른 삶의 일상과 물건에 대한 태도와 이런 맞아요. 것들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른들이 남겨놓으신 물건은 거기 혼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잘 보관하고 귀하게 쓰고 모든 물건에 다 영혼이 담겨 있다라는 것들을 하시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그거를 예로 대접할까 하는 것들을 연구하시는 게 예약을 하시는 연구자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현조 박사님을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논문 발표가 그때 리운이 낳고 하신 발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약팀에서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때 이제 본인이 번역하면서 이거 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쓴 논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논문이 뭐였냐면 더러운 출산, 경건한 제사라고 하는 논문이었어요. 네. 맞나요? 네. 아니 저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결한 제사, 불결한 불결한 맞다. 그거다. 제가 대사를 단어를 너무 세게 말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논문을 쓰시고 발표하시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논문 자체가. 그래서 제가 주변에 제가 이제 여성학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한테 다 막 논문을 다 공유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논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왜냐면은 아까 그 예약이라는 게 돌아가신 자에 대한 어떤 정말로 살아계신 분을 함부로 하지 않듯이 돌아가신 분한테 지극정성을 다 하는 게 예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여성의 출산이라고 하는 문제가 같이 겹쳤을 때, 이제 그 논문을 처음에 쓴 것이 이제 꽤 그 오래됐었습니다. 이제 발표문 상태로 이제 남겨놓고 제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묵혀놨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묵혀놨었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요. 제사를 지내고자 할 때 그 제사를 앞두고 한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전 기간 동안에 이 집안에 그 제사를 이제 주관하게 되는 남성 가장은 재계를 해야 돼요. 재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말하자면 뭐 이런 겁니다. 일단 목욕하고 음식도 가리고 청소하고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집 밖에도 머물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외출하지 않고 삼가고 모든 행동을 그리고 뭐 사람들 다툼 자리 같은데 막 이렇게 끼지 않고 그리고 뭔가 더러운 일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데 그 더러운 일에 해당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뭐 상례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여성의 출산이 있어요. 집안의 부인의 출산. 그때 저희 출산하려면 저희 목숨 걸고 애 낳긴 낳는데 이제 조선에서는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또 구체화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출산은 이제 그 불결한 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리고 제사를 앞둔 재계는 정결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출산의 불결함은 그것에 대한 어떤 방해 요인이 된다라고 해서 부인의 출산과 그 조상에 대한 제사가 중첩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제사를 좀 미루거나 다른 장소로 이렇게 옮겨서 하거나 뭐 이런 그 이제 대안들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게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될지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요. 왜냐면 애를 낳는 여성으로서 불결하다니.
힘들죠, 힘들죠. 네. 저희 왜냐면 목숨 걸고 하는 건데. 그런데 네. 오랫동안 이 숙제를 좀 풀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좀 여러 좀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여성의 출산에 대해서 이렇게 불결하다고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금기 또 죄악으로 이렇게 치부하고 그것을 어떤 삶의 공간에서부터 격리시키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여러 문화와 어떤 종교 사회에서 되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이게는 육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거는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종교 문화에서 다 그렇게 봤어요. 여성의 출산을.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육아는 약간 그 정도의 그 극단적인 죄악시나 격리까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이 차이는 어디서 발생을 할까? 이것을 다 뭉뚱그려서 어떤 남성 중심주의에 의한 여성 혐오, 또 여성 차별, 억압, 지배라는 걸로 이거를 다 뭉뚱그려 버리면 좀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은 유교에서 가장 큰 덕을 생생의 덕이라고 말하잖아요. 낳고 낳는 덕을 가장 큰 그게 천재의 덕이고 인간도 그걸 본받아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실은 여성의 출산이야말로 생생지 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습니까? 인류가 이어온. 그러니까 이제 육아에서 제일 그 중요한 것은 이 삶이 잘 가꾸어지고 그리고 지속되는 일이에요. 그러자면 이제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낳고 기르고 또 다음 세대로 그 삶이 이어져야 되는데요. 사실은 출산이 되게 무섭긴 해요. 사람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고요. 저는 새 아이를 제왕절개했습니다만 그러셨구나. 네. 자연분만하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라고 한다면 기절합니다. 저 자연분만 둘했습니다. 저는 진짜 저희 아기 낳다가 도중에 수술하러 가는 산모들이 있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 산모는 고통이 끝나겠구나. 너무 부러워서.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출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그 신비롭고 또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사실 그 출산 자체라는 그 상황이라는 것은 난리통이잖아요. 절규하고 하는 그런 난리통.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요즘에 오랫동안 가족분만이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트렌드지만 맞아요. 그것을 직접 이제 본 그 이제 남편들은 굉장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고도 하죠. 우리가 그런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정도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은 이제 직접 연구한 연구자로서 그 정도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지.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왜 흔히 서구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말들이 조선의 여성을 얘기할 때 뭐 가부장제의 희생자라든지 자기 의지가 전혀 없는 어떤 되게 뭐 세뇌당한 여성이 뭐 하는 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 우리가 흔히 갖는 그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리고 또 육아 의례와 생활 공간에 대한 연구도 조금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그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남성들이 맨박스에 갇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효자전에 드러나는 남성들은 굉장히 여성적이고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정말 좋은 효자를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냐면 거미줄에 걸려있는 산 곤충을 이렇게 떼어주고 죽는 게 안타까워서 그리고 자기 잡은 이도 죽이는 게 너무 불쌍해서 이렇게 밖에 놔주고 요런 어떤 태도를 보면 조선시대 남성들이 굉장히 여성적이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유약함을 어떤 되게 그 좋은 남성상으로 여겼던 그런 문헌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의례와 생활공간이라고 하는 그 조선시대의 그 연구를 통해서 약간 그런 또 연구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신지요? 정말 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육아 가부장제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다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가부장제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냐? 육아 가부장제가 남성의 그 또 여성 억압으로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육아에서 부부라고 하는 게
어떤 관계이냐, 어떤 음. 관계이냐 하는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은 그게 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또 조선시대에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며느리한테 국간열쇠를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권한이라든지 집안 운영 권한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여성한테 있었고, 남성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치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접대한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본주의가 오히려 더 가부장적이지 않습니까? 오늘의 한국 남성들은 조선을 거치고 일제강점기와 그다음에 미국식 문화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지식의 지금의 한국 남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당시 기록의 남성들을 보면은 선생님 그렇다는 생각은 안 드시죠? 혼례를 가지고 보면요, 음. 완전히 또 얘기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육아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삶의 그 유지를 위한 어떤 최소 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그 이제 많은 사랑을 쏟고 세대를 이어가도록 하고 이 또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속되도록 하는 어떤 최소 단위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 단위가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부가 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가족, 성인이 된 남녀가 그런 가족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고, 위로는 이제 앞선 세대를 부양을 하고 아래로는 다음 세대를 낳고 양육을 하는 어떤 시대의 주축으로 올라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가족 단위에서부터 유지가 되고 그 다음 그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기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뭐 어떤 이벤트도 아니고 결혼이라는 것은 뭐 무슨 파티도 아니고 어떤 삶의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례는 양가, 그 신랑 집안, 신부 집안, 물론 서로 한 번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남녀, 그 집안의 그 어른들, 그리고 그 중간에 이 말을 전달하는 이 그 전달자에 의해서 이 혼사가 이루어지지만 굉장히 정중하고 엄숙하고 아주 진지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특히 서로 주고받는 서신이라든지 원서 같은 거를 보면은 뭐 남자 집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만하거나 뭐 그렇지 않고 여자 집안이라고 해서 뭐 비굴하거나 그런 그 구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간에 굉장히 정중하고 조심스럽고 조심스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혼례를 거쳐서 이제 부부가 된 남성과 여성이 이제 실제 그 생활 공간 안에서 어떻게 거주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부부 유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의 하나의 실제적인 그 차원은 이거예요. 남성과 여성은 생활 공간을 분리하고 서로의 그 물건들을 공유하지 않고 서로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런 그 공간의 분리, 그런 생활 방식이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이게 전통적인 양반과 가옥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안채, 사랑채의 구조로 이게 구현이 돼요. 그 집 안에서 그 깊숙하게 위치한 안채, 외부와 단절된 폐쇄적 공간, 그 공간 안에서 여성은 음식을 만들고 또 옷을 만들고 그런 집안 내부의 일을 이제 합니다. 반면에 남성은 주거 공간의 외부에 위치한 외부로 열린 공간인 사랑채에서 남성이 거주를 하면서 거기서 학문 활동, 또 사회, 정치적 활동을 하는 그런 그 생활 양식으로 구체화가 돼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여성을 가사노동이라는 그 굴레 안에다 가두고 맞아요. 어떤 자아실현이라든지 사회적 성취, 풍류 이런 것들을 남성의 전유물로 여기고 하는 어떤 그런 가부장제의 무시무시한 그 여성 차별과 억압이 그 장치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문제도 사실은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부부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의 이 가족의 삶을 이어나가자. 이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가족의 일을 분담을 합니다. 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최소 단위로서 또 외부로 또 확장되어야 하는 또 그런 단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부인은
이제 내부의 집안의 일을 관장하는 역할을 맡고 또 남편은 사회적 활동으로 열린 그 일을 맡는다라고 하는 어떤 분업 구조가 났고 그것을 어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 남성들이 과연 그런 이 여성을 나의 그 집에 하에 놓고 어떤 사회적인 뭐 자원과 또 성취 같은 것들을 나만 이렇게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남성들인가? 그 남성들이 물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막 나가고 호통치고 무시무시하고 눈을 부릅뜨고 막 그러고 서로 막 아귀다툼하고 그런 남성들로 드라마에서는 그려지죠. 그렇지만 정말로 그 삶의 그 남성들이 그런 남성들이었을까?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그 효자전 번역하면서 그 당시에 남성들을 보니까 너무 여성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질박하고 밖으로는 유약하지만 안으로는 강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겉에 하는 행동은 약간 측은지심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보호해주고 싶은 이런 남성들이 대부분의 효자전에 등장한 남성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 이제 조선시대의 남성들이 이러지 않았구나. 그래서 여성들이 그 정도로 희생을 해서 보살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전근대 여성의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다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어떤 TV 프로를 이렇게 보다가 아주 오랜 그 종갓집 며느님의 한 그 모습을 봤어요. 손님이 오시니까 음식을 이렇게 잘 해서 이렇게 내놓습니다. 젖빈객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면 힘들지 않으세요? 손님이 참 많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분은 우리한테 이렇게 손님이 찾아오는 건 정말 우리 집안의 경사다.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이건 무슨 모습인가? 저는 이렇게 굉장히 새로웠어요. 맞아요. 오히려 새로웠어요. 또 다른 프로그램을 보니 또 어떤 여성들이 이제 모여서 같이 바느질을 합니다. 이 바느질을 이렇게 하면서 옷을 만들면서 나의 남편에게 또 부모님에게 아이에게 그 건강과 그 행복을 기원하면서 그들이 입을 옷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벅차고. 그쵸. 조선시대에 밥을 짓는 일도 실은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지어 놓으면 이거를 먹고 내 식구들이 밖에 나가서 신나게 살겠지. 이런 어떤 기도와 염원이 있잖아요. 안방에도 성주님이 계시고 또 부엌에도 조항시님이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밥 짓는 것도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항시님이 같이 불을 잘 떼게 만들고 뜸을 잘 들게 만들고 그래서 모든 그 가족들한테 그런 신령함을 같이 나누고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조선시대 여성이 되게 오늘리고 거기서 이 억압된 욕망을 못 이겨 뒤틀린 어떤 그런 맞아요. 존재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 전근대 여성들 가운데 부각시키는 것은 오히려 무슨 학문적 성취를 이뤘다든지 예술적 성취를 이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현재의 시점으로 보기에 자아실현을 이룬 것 같은 그런 여성들 그런 여성들에 너무 이렇게 그 포커스가 가 있지 않는가. 강점일당이라든지 나혜석이라든지 이런 여성들한테 맞아요. 또 사극 얘기를 하지만 항상 이 궁중의 여성들은 항상 어떤 그 권력 욕과 뒤틀린 욕망 그것에 막 포효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어떤 전근대의 삶 속에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남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앞선 그 삶을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고 이렇게 그냥 제껴버리는 게 맞아요. 다시 좀 접근해봐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 정말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은 조선의 수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젖빈객과 봉제사를 통해서 그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손님이 막 많이 오는 거를 우리 집에 많이 오는 걸 감사하게 여겼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눔을 통해서 자기가 하늘에 닿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하늘이 이렇게 응해주는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를. 그래서 늘 그거를 힘들지 않게 해내셨거든요. 힘들다고 여기지도 않으셨고. 그러니까 그런 삶은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조그마한 네모난 아파트에 갇혀서 안마와 아이들만 그 공간에다가 가둬놓고 누가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그래서 왜 그 엄마들이 이제 우울증 걸리고 이러면 정말 자기 아이도 자기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밖에다 막 이렇게
방치해버리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조선시대의 여성의 삶에 관한 좀 다른 좀 어떤 받아들임이 있어야지. 네, 네. 집안에서의 일이라든지 육아라든지 하는 거를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는 방식은 이제 앞선 그 삶을 다시 돌아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는 네. 어떻게든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고 수천 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뭐 굉장히 되게 풍요롭고 편리하고 뭐 그런 세상에서 근데 살고 오늘날처럼 있는데 척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왜 살아야 되지? 그치. 하는 문제에 답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뭐 5년, 10년, 30년도 못 내다보는 그런 그 상황에 있지 않나. 네.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세요. 저기 지금 한국이 지금 잠정적 자살 국가라고 좀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살도 1위고 출산율도 지금 거의 뭐 최하위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실은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실은 그 조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결코 작은 땅에 있었지만 편협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어요. 하늘이라는 아버지, 땅이라는 어머니, 그 안에 누구나 다 따뜻하게 살 인정을 나누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어떠한 누구나 터전을 인정하고 이런 되게 그 우주적 가족 공동체라는 거시적인 어떤 세계관 안에서 있었지 막 어떻게 뭐 남의 땅을 빼앗고 뭘 하고 이런 세계관이 아니었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막 나만 위하고 내 개인만이 소중하고 나만 행복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육아의 문제 의식을 이제 다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단순히 무슨 고고학적으로 어떤 옛날에 있었던 속속들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5년, 10년이 아니라 100년, 500년, 1000년, 2000년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내다볼 수 있는지에 관한 그 관점을 보여준다. 그래서 정윤 선생님께서 말한 그 육아를 인문학적이라고 보고 종교적으로 보지 않는 입장도 약간 종교적이라고 하면은 그냥 하늘에 대한 어떤 막 맹신만 있을 것 같지만 육아가 갖고 있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온정과 따뜻함을 오히려 더 중요시 여겼다는 점에서 더 인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람의 관점으로 그 이 세계를 바라본다는 거 사실 하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땅을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돌고 있는 지구 위에 있는 거죠. 뭐 하늘이 어디 있고 땅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때로 땅은 무너지고 하늘은 막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 놓이잖아요. 그리고 뭐 조금 더 큰 아파트 지려면 산도 좀 베버려야 되고 좀 파내버려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어지럽지 않잖아요.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올 때 땅이 꺼지면 어떡하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면서 나오지 않아요. 우린 이걸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고 이 안에서 그거를 닮아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인간도 처음에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처음 만나는 따뜻함이 부모님의 따뜻함 아닙니까? 부모님의 돌봄, 엄마의 체온. 그게 바로 천지가 인간한테 주는 따뜻함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육아가 가장 인간한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따뜻함을 가장 중요시하고 얘도 그 따뜻함을 어떻게 하면 표현해낼까 하는 게 얘의 그 핵심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진짜 정윤정 박사님이랑 같이 있으면 늘 느끼는 게 어쩜 저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 확실히 그 학문하는 대상이 그런 따뜻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윤 선생님 지금 새 아이를 키우시고 그러면서도 또 논문을 쓰시고 저는 옛날에 논문 쓸 때 애들이랑 있을 때는 작업을 못 하니까 애들 자는 시간에 조금 선잠 잤다가 얼른 일어나서 새벽에 논문 쓰고 또 아침 해 먹이고 또 나가서 일하다가 또 들어와서 또 치우고 또 애들 씻기고 또 뭐 이런 식을 반복이었는데 실은 논문을 우리 알잖아요. 우리 논문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지만 나온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여성 연구자들이 논문을 쓴다는 건 이렇게 정말 펴를 깎고 살을 깎는 어떤 노력이 있어서 나오는 거라는 거 조금 우리가 좀 공론화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 좀 따뜻한 세상이지 않을까요? 따뜻한 예약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엄마, 또 따뜻한 사람, 또 따뜻한 예약을 전공한 우리 정윤정 선생님 좀 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쵸?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학에 따뜻함을 이렇게 고전의 예를 예학을 이렇게 번역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또 논문으로 아이들도 잘 때 또 잠 안 주무시고 열심히 또 논문을 쓰셔가지고 또
저희한테 또 따뜻함을 또 늘 전승해 주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태계TV 구독자 여러분,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